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016년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는 거는 2015년도 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몇 개의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개정사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세율 구간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자, 워낙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쪽의 세율이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뭐 해당 사항이 좀 없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2014년도까지는요, 자, 그 8,800만 원 다음에 그 소득 구간이 3억 원이었죠. 그래서 3억 원이 넘어가면은 38%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만, 자, 2015년도 그 소득부터는, 2016년도 연말정산할 때부터는, 자, 8,800만 원 그 다음 구간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세율을 적용해 주시고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38%를 적용하게 되는데, 자, 그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그 소득 구간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 표준에다가 38%를 곱한 후에 1,94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만약에 그 과세 표준이 2억 원이라면, 자, 소득 금액도 아니고 과세 표준이 2억 원이라면, 2014년도의 산출세액은, 자, 2억 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5%를 적용하고요. 1,490만 원을 차감해서, 자, 5,510만 원이 그 산출세액이었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자, 2억 원이라고 하면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8%를 적용해주고 1,94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5,660만 원 정도 되니까 약 한 150만 원 정도의 그 세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경사항은요, 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표준공제 금액인데요. 2014년도에는 12만 원이던 것이, 자, 2015년도에는 13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표준공제 이상으로 그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뭐 그다지 민감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자녀세액공제인데요. 자, 이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그 2명 이하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자, 3명부터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는 그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죠. 그 다음에 2명이면 30만 원이고요. 3명이면은 20만 원씩 초과가 돼서, 공제가 그 증가가 돼서 4명이면 70만 원이었습니다만, 자,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세 번째, 3명째 가서 그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으로, 다시 말하면 2명이 넘어서면서 2명을 초과하면서부터 1명이 늘어나게 되면 30만 원씩 그 증가하게 돼요. 그럼 4명째 되면 또 30만 원이 증가해서 9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녀가 6세 이하이고 또 다자녀인 경우에는 추가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일단 6세 이하의 그 다자녀가 1명이라고 하면 어차피 다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추가 공제는 없고요. 자, 6세 이하의 다자녀가 2명이라고 한다면 15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15만 원의 추가 공제 받습니다. 자, 3명이라면 30만 원이고요. 4명이라면 45만 원. 그래서 15만 원씩 늘어나는 그 6세 이하 다자녀 세액 공제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자, 출생, 그 2015년도에 출생을 하였거나 2015년도에 입양을 해야 했다면 추가로 또 1명당 30만 원씩의 공제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2014년도보다는 자녀가 많다면, 특히 어린 자녀들, 6세 이하라든가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이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세법이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 가지고 본 거예요. 자, 만약에 2015년도 기준으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자, 한 명은 1세, 한 명은 4세, 한 명은 9세다라고 하면 2014년도인 경우에는요,
그냥 자녀가 3명일 뿐이니까 6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이죠. 자, 하지만 2015년도부터는 일단 기본으로 60만 원을 받습니다. 일단 1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보신 것처럼 그 6세 이하가 2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15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한 살이란 소리는 2015년도에 처음 출생했던 소리니까 또 출생과 관련돼서 30만 원을 더 받아요. 이 한 살짜리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5만 원의 그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이 2014년도보다는 55만 원의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55만 원 세금 적게 내서 그 한 살짜리 자녀 뭐 기저귀라든가 우유값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나마 뭐 조금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월세인데요, 월세. 자,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그 2014년도까지는 그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았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앞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면 그 공제 효과는 더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보통은 다 안 좋아진 걸로 보죠. 왜냐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 세율이 그 10%보다 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월세 세액공제는요, 자, 다음 두 가지 금액 중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 10%인데 1년 동안 그 월세,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금액과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이 10%니까 최대 금액은 7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나중에 지방소득세 10%를 더 고려하게 되면 11%가 되는 셈이니까 그럼 75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 곱하기 1.1을 하셔서 최대 82.5만 원까지의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은 전세 말고도 월세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월세 그 집주인의 어떤 그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월세 냈다는 그 증빙서류를 가져다가 그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그 이 납부한 금액의 10%. 근데 그 금액이 이제 7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75만 원이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좀 보시면은 그 요건이 좀 복잡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무주택이라는 게 있죠. 집이 있으면서 자기 집은 딴 데다 두고 딴 데서 또 월세로 살면 안 되니까. 자, 무주택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자,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연봉으로 한 7천만 원 이하인 분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 7천만 원 이하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국민주택 규모만 돼요. 그래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자, 월세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증빙을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임대계약 증서상의 주소랑 주민등록 그 등본의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 제출할 서류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이체 확인서나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서나 또는 월세 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굉장히 큰 그 장점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정 청구 기간이라고 해서 과거에 내가 그 공제 받을 부분이 있었는데 공제를 못 타먹었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걸 소급해서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2014년도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그때 공제를 못 받았다면 2015년도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5년까지죠. 5년.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5년이니까 2011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월세 낸 거 혹시 잘 찾아보시고 그동안 연말정산했을 때 그 본인이 그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또 변경된 것이 연금 계좌 세액 공제인데요. 자,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2014년도에는 그 연금 계좌 그 공제 대상 납입액의 12% 정도까지만 공제를 해줬고요. 그때 이제 공제 납입액은 연금 저축 계좌이거나 또는 퇴직 연금 계좌 아시죠? 자, 이거 합쳐가지고 납입액하고 4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그 작은 금액을 납입액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의 12%까지만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2015년도부터는요, 자, 12%는 동일합니다. 자, 물론 약간의 그 혜택을 또 주기도 해요. 만약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그때는 15%까지도 돼요. 그래서 5,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12%고,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5%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를 적용하게 되면 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나중에 최대 이제 115.5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제 납입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는 딱 400만 원으로 그 최대 한도를 뒀습니다만 변경된 그 우리 세법에 의하면 자, 연금 계좌 이 저축 금액하고 저축 계좌 금액하고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하고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7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한도에서 700만 원 한도로 증가한 것이고요. 자, 단 그 연금 계좌 저축 납입액의 한도, 요 연금 저축의 한도는 4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이 계좌 합한 거가 700만 원인 거고 연금 저축 계좌 단독으로는 400만 원을 또 한도를 한다는 거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죠. 어쨌든 연금 저축 계좌랑 퇴직연금 그 계좌 납입액 합계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그 과거에는 초과분을 공제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7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300만 원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연봉이 좀 약하신 분들은 15%의 어떤 공제율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 조금은 그 연금 쪽에 그 저축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세제 혜택을 많이 준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자, 나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2014년도에는요, 자, 우리 근로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총 급여가 333만 원 이하인 사람만 그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자로 선별이 됐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요, 자, 총 급여를 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다시 말하면 333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에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좀 몇 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인데요. 자,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약간 그 룰이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 복잡해진 룰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일단 세 가지 종류의 자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그런 저축을 그 미리 집 살려고 그 저축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 납입액에 대해서 일부를 공제해주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살려면 일단은 청약저축부터 먼저 들어놓고
그럼 지금은 집을 없을 테니까는 이제 보통 전세로 살겠죠. 전세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월세로 살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있고요.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요즘 이제 전세 보증금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세 보증금이 또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돈을 또 빌려서 전세 보증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보증금을 낼 때 그때 이제 그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겠죠. 그 원리금 상환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또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을 이제 구입하신 분들, 구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입과 관련돼서 차입금이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 구입할 때 그 차입하는 걸 주로 모기지라고 하죠. 모기지. 자, 주택담보대출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경우 이제 장기입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자, 이 경우는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 상환입니다. 이자 상환. 그래서 요 세 가지 금액에 대해서 일부의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재 집이 없다. 그럼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다면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를 해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집이 없으니까 지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겠죠. 그럼 월세는 아까 설명드린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고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자체로는 안 되고요. 전세 보증금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빌린 그 상환 금액에 원금 이제 다 합쳐서 원리금 상환 금액의 일부를 또 공제를 받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그 일정 요건에 만족해야 됩니다만 이자 상환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주택 청약저축인 경우에 그 요건은 뭐냐면요.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연봉이 7천만 원 넘었으면 집이 없다 하더라도 이 청약저축 가입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세보증금 차입금과 관련돼서 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 해당되는 그 전세보증금이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오피스텔은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또 그 호화저택 그 전세보증금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는 분야에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제 구입했을 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택이 없거나 또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1주택만 있는 경우 1주택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자, 주의할 점은 고가주택은 안 되기 때문에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입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니까 너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계산이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공제 금액은 그 소득 공제 금액입니다. 자, 다음 중 작은 금액인데요. A와 5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금액은 500만 원을 보시면 되겠죠. A라는 건 뭐냐면 B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그 세 개 중에 3번이죠. 3번. 주택 그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금액 더한 거 그걸 A라고 보고요. 그럼 B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청약저축하고 전세보증금 차입금, 그러니까 아까 1번이고 2번이겠죠. 자, 그거 두 개 더한 금액의 40%, 그거 더한 금액의 40%를 B라고 하고 B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과 그 다음에 아까 3번, 그 모기지와 관련된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 그 금액을 A라고 하고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여러분들. 그 금액과 5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주택자금 소득공제로 해주겠다는 거니까 좀 해주려면 좀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이거 사실 굉장히 계산하기도 어렵죠,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택 자금과 관련돼서는 월세는 세액공제로 빠져나갔고요. 소득공제에서는 하여튼 최대 5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3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도 금액을 정할 때, 자, 만약에 상환 기간이 그 15년 이상이라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로 금액이 변동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내용이 디테일하고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아마 그게 보일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대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이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도 가능하다. 대신에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말정산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때 우리 직장인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같이 한번 체크리스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세청 그 홈택스 아시죠? 홈택스 가보시면은 그 연말정산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클릭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뜹니다. 자, 요즘에는 그 정부 3.0 정책에 의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볼 수 있게끔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2016년도 이제 1월달, 2월달에 하셔야 될 게 연말정산 간소화 이쪽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소득공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 명세서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전산으로 그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공제 내역을 찾다 보니까 몇 가지 그 누락되거나 또는 그 사실은 공제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받는 것처럼 약간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 누락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가 누락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 의료비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어떤 부양가족 대상자들의 어떤 의료비 등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으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라든가 보험료 등도 같이 공제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자, 세 번째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 신청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그 주택 차익금과 관련된 그 이자, 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이자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택이 2주택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택이 1주택인지 2주택인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그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이 강의를 듣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그 서비스 항목으로 있긴 있습니다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면 공제 신청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그 19세가 넘는 그 자녀나 그 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8세까지는 그 자녀 같은 경우는 그 정보 제공 없이도 가능합니다만 19세부터는 반드시 이걸 동의 신청을 해줘야 이 자녀가 쓴 신용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19세가 넘는 자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비라든가 학원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신용카드로 쓰게 되면은 또 교통비 같은 경우 잘 그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60세가 안 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그 다른 그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해 주셔야 이러한 비용들이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이 워낙 요즘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 동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족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그 2010년 이후의 모든 정보다 이렇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5년 소득부터는 그 경정 청구 기간이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0년도에 그 해당되는 공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정보 제공 동의 신청할 때 2010년도 이후의 모든 정보를 신청해야 2015년도 사용 부분만 아니라 2010년도 사용 부분도 찾아내서 혹시나 그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공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몇십만 원이라도 절감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강의 들은 보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그 가족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 하실 때 2010년도 이후에 모든 정보 신청합니다. 이렇게 꼭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 이 간소화 정보 동의를 늦게 한 경우 우리 연말정산 그 기간을 지나서 늦게 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5월 달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같이 또 신고하셔서 나중에 그걸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정신고 기간이 5년이니까 하다 안 되면 다음 연도에 가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해당돼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복 구입비라든가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도 잘 그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꼭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자,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벌었던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자, 2016년도 1월 초에는 연말정산 정보 아까 설명드린 그 간소화 서비스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반드시 이제 증명서류 수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고서를 반드시 보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월 말에 원청징수 영수증이나 이거를 이제 수령하고 이제 확인을 하셔서 자, 신고가 완료되면 3월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면, 환급받은 게 있다면 환급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요. 특히 2015년부터 주의할 점이 경정청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도 꼼꼼히 보시고 왜냐면 특히 2010년도 게 중요하죠. 2010년도 거는 요번에 연말정산 때 쓰지 못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2011년도 경비 같은 경우 만약에 공제 대상이 있었다면 그런데 2017년도라도 어떻게 되겠죠. 하지만 2010년도 주의하셔야겠죠. 2010년도 거는 요번에 꼭 2015년도 경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보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요번에 꼭 이제 우리 같이 세금 전쟁 공부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직장인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2006년도, 여러분들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개정사항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연말정산 그 간소한 서비스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 꼭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요. 꼭 우리 공부한 걸 이용해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